굿모닝. 홍길동이죠. 부산에 갔다가 오늘은 또 이제 서울 아침을 맞이합니다. 올라올 때는 요즘 기온차가 조금 있어서 올라올 때는 추운데요. 올라오면은 막 땀이 뻘뻘 나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그 땀 때문에 막 춥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연세대학교에서 뭐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뭐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연세대학하고 상관없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20억을 내면은 20억을 내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을 시켜준다, 손자를.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할아버지가 20억을 학교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탁을 하고 손자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시킵니다. 2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싫을까? 우리나라의 그 정책 가운데 삼불 정책이라는 게 있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그 기부금 입학제도,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그 근원은 뭐냐면,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뭐 공부 안 하고도 뭐 좋은 대학 가게? 말이 돼? 그 돈만 많으면 다 되네.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서러워서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근데 미국은 그게 가능한 제도죠. 기부금 입학.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단점과 장점이 다 공존하는데, 동전의 양면인데, 만약에 20억을 주고 어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시켜, 근데 실제로 20억을 주고 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받아준다면 그거 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지. 내가 볼 때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할아버지는 에휴, 짜스가 공부를 좀 잘하지 그랬나.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도 우리 손자 연세대학교 입학시켰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도 연대 상대 나온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손자 하나 이렇게 또 보내, 이런 어떤 뭐 자부심, 뭐 내지는 뭐 자랑,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손자는 어쨌든 연세대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쪽팔리기는 하지만 돈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20억. 요즘 학교 등록금을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치면 20억 원이면은 200명에게 돈 한 푼도 안 받고 200명에게 1,000만 원씩을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0명. 그 얘기는 한 명의 기부금 입학을 받으면 200명의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죠?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요즘같이 학교 다니기 등록금 마련하기 힘들어서 옛날에는 뭐 소 팔고 논 팔고 그랬다지만 요즘 뭐 그건 아니지만, 소 팔 것도 없어. 논 팔 것도 없고 돈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노동판에서 노동하고 뭐 별거 다 해도 등록금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이 그냥 20억 주고 손자 하나 이렇게 입학시켜주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단 한 가지, 정서적으로 돈 있는 사람만 그럼 다야 이런 생각만 지운다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쓰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종종은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그 할아버지가 정말 정말 진실된 의도라면 손자 그렇게 기부금 입학시키지 않고 그냥 기탁하면 안 돼요? 연세대학교에 그냥 20억이 아니라 200억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기탁하고, 난 나 같으면 난 돈 많이 벌면 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멋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용도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래야 돈을 벌고 싶은 욕구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미국의 제도에서는요, 훈장 같은 거를 받거나 그 다음에 기탁을 하거나 이런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훈장 받은 기록이 있으면은 그 훈장만큼의 가치를 범죄 기록에서, 그러니까 그 형에서 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하면은 기부에 대한 대가를 보람이나 감사의 표시로 항상 뭐를 하죠. 예를 들어서 기부를 많이 하면 학교의 건물에 이름을 지어준다거나 하여간 그 사람의 뜻을 이렇게 기리죠. 그리고 기부금 입학을 하면 자식을 입학도 시켜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부금 입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유명 사립고등학교도 그렇고 사립대학도 그렇고 그렇게들 많이 하지요, 실제로. 그런데요, 저는요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명분 이런 걸 좀 떠나서 좀 실질적인 거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 누군가가 만약에 20억 그렇게 갖고 하면은 아마 20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요 막 그 100억대 부장은 뭐 흔해 빠졌고 1000억대 뭐 부자들도 진짜 많습니다. 난 뭐 통계는 모르지만 많아요. 그런 1000억대 부자들 가진 사람들이 돈을 좀 사회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럼 우리도 그 사람들이 돈을 쓴 것에 대해서 뭔가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사람들 열심히 돈 벌어서 사회에다 기탁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예도 주고 뭐 실질적인 뭐도 좀 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1000명의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그거로 공부를 하면은 편안하게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그까짓 거 뭐 그냥 꼽살에 껴가지고 연대 상해, 그래 너도 연대 경제학과야. 그 졸업장만 연대 경제학까지 그 능력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연대 경영학과 명예를 위해서 안 된다고요? 뭐 실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특정 학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예도 소중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한 명의 꼴통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200명이었죠. 200명에게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전액장학금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겠어요. 전액장학금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 대신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은 이제 국가대학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기부금 제도 하지 말고 사립대학교. 그럼 어떤 분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연대나 고대나 이대나 이런 좋은 대학교는 기부금 입학 갖고 많이 오겠지만 조금 좀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그런 사립대학교는 기부금 내고 올 사람이 없을 텐데 그것도 차별인데요. 말이 안 되죠. 근데요, 어차피 차별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좋은 대학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고등학교, 항상 선두 그룹이 먼저 이끌어주면 그것을 본받고 그 밑에 있는 그룹이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력이 있고 연구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 시제품을 뭐 시계를 갖다 고급 시계를 하나 만들어내. 그러면 그 시계는 막 뭐 10억이라 그러자. 그럼 처음에 그 시계를 사는 사람은 10억을 주고 사겠죠. 그러면 이제 10억을 받고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자꾸 연구를 하고 또 연구원을 밑에다 두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시계들을 계속 개발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억짜리가 1억이 되고 1억짜리가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지금 우리가 차고 있는 요즘 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5,000원짜리 시계도 흔하잖아요. 그것도 최초에 나왔을 때는 5,000원이 아니었을걸? 퀄츠 시계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해요. 억대가 넘었을 수도 있지, 최초의 개발은. 그게 분명히 발달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팍팍 밀어줘서 돈 걱정 안 하고 팍팍 밀어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자꾸 그 모습을 본 그 다음 그룹들이 또 쫓아가고 그 다음 그룹들이 또 쫓아가고 그래야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교나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교 있잖아요. 이런 대학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에 그 펀드, 학교에 그 장학기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좋은 대학교는 들어가려면은 첫째, 돈 없이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돈은 없는데 진짜 내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도 잘하고 그냥 적당히 돈을 낼 정도의 그런 사람이거나 이게 대부분은 그렇죠. 아니면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나는 좀 수준이 딸려. 그럼 기부금 입학이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요. 돈이 많지 않아도 공부만 잘하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런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들은요. 공부만 잘하면 돈 없어도 입학이 가능해요. 워낙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학교들보다는 이 좋은 사립학교는 조금 장학금이 많긴 하겠죠. 그래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팍팍 해가지고 그 학교의 교수진들도 좀 연구 활동비 많이 주고 그리고 학생들도 뭐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작업에 열중하고 연구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이 제도를 막아놓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쓸 길이 없어. 여러분 돈 많으면 그거 어디다 쓰시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어디다 살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땅 사고 그냥 또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을 나는요 아주 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뭐 나쁜 사람 일정에 이렇게 돈 많고 그러면 우리나라 좀 나쁜 사람처럼 돈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숨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숨어. 그래서 그 돈을 흔적 눈에 보이지 않은 데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술집 갖고 막 뿌린다거나 막 그런 거 좀 건전하게 이게 써야지 되는데 건전하게 쓰려면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저는 교육에 관해서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기부해서 우리 손자도 하나 입학시켜주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 말고 그렇게 하면 이게 사회가 순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민사고 그 다음에 저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 상상고인가? 우리 수학의 정석 저자가 만든 학교잖아요. 그동안 그 수학의 정석으로 돈 많이 벌었죠. 그 많이 번 돈으로 자기는 후배들을 양성하겠다고 만든 학교가 전주 상산고등학교잖아요. 제가 알기로 사위도 그리고 딸도 아마 수학과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을 그렇게 장학금을 줘가면서 영재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 나는 그게 되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글을 쓰니까 그 댓글에 이런 게 하나가 보였어요.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가 40%가 되는 게 참 심각한 문제다. 상속세가 40% 정도 되면 결국은 이것은 나라를 다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 사람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서울 사람이 돼요? 내가 그런 게 아이가 이렇게 경상도만 쓴다고 서울 사람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기면 서울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한국 사람이 캐나다 사람 되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냐고요? 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 이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투자 이민이지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돈 주고 국적을 사는 게 투자 이민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투자 이민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돈이 있으면 국적을 한국에서 캐나다, 한국에서 미국 이렇게 국적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부모가 국적을 바꾸면 자식도 따라서 국적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미국 사람이 되고 캐나다 사람이 되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난 이러니까 내가 말하기가 편해. 내가 만약에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고 그러면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야. 저는 편합니다. 캐나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증여세 상속세가 없죠. 내가 오늘 100억을 갖고 있는데 아들 계좌로 100억을 송금을 해줘. 그럼 끝입니다. 그건 아들 돈입니다. 예, 세금을 안 됩니다. 참 희한하죠. 예, 미국은 지금 제가 알기로 1인당 약 대략입니다. 120, 30억? 예, 그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줬을 때.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대충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속 증여세가 없죠. 캐나다도 없습니다. 가까이에 싱가포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부모가 번 돈을 그냥 자식한테 고스란히 그냥 다 갖다 줘도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럼 뭐 한 번 어떤 자식 부모가 부자면 자식은 맨날 부자고 뭐 그래가 불공평하잖아. 이거 있을 수가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나름대로 또 그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또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데도 지금 상속세가 없으니까 세계적으로 스위스가 그 시계 공화국이잖아요. 시계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 세계 유명한 브랜드 뭐 파텍 필립, 그다음에 뭐 롤렉스, 뭐 등등등등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 시계 브랜드들이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스위스 제품인데, 그런데 그런 만드는 기업들이 전부 다 가계 기업, 대물림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세금이 없으니까 이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 같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65% 정도 된다 그러죠, 세금이. 그러면은 일대주주가 세금을 65%를 정식으로 내고 나면은 일대주주 자리를 뺏기잖아요. 그럼 경영권이 날아가 버리지. 삼성전자 이재용이 감옥 가 있는 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막 꼼수를 막 부리다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그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재용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불법이 아니죠. 왜?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상속이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대물림을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의 부자들은 대물림이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스위스 국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계 산업이 대물림으로 100년, 200년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가계 문화가 되면 이렇게 발달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노하우도 축적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주인이 바뀌어. 내가 이렇게 했다 자식한테 대물림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그럼 발전이 될 수가 없지 이게. 그죠? 그러면 몇몇의 그 가문에, 그래서 그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국가들 보면은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가문? 그러면은 뭐 그 재단, 뭐 가문 이렇게 갖고 그 재단에서 그런 걸 계속해서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영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몇몇 가문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몰라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 스위스에 그런 그 시계 문화가 없어졌다고 쳐봐요. 그런 산업이. 그런 산업 하나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니까 스위스의 상징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또 그런 산업이 발전하니까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계를 얻으면 어느 한계를 잃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크면은 얻는 거를 택해야죠. 네. 자, 삼성에 뭐 이재용 가문이나 누군가가 계속 대대로 삼성 가문이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칩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는 게 큰가요? 얻는 게 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삼성이 주주가 바뀌어, 1대 주주가 가게에서 이렇게 이재용이 이제 빠지고, 그 2대 주주는 어디예요? 2대 주주는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업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주가 계속 바뀌어버리고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계속해서 그 산업이 이게 연속성이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을 갖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주면은 이제 뭐 자기가 뭐 부자가 되면 뭐 밥을 뭐 5끼를 먹어, 뭐 차를 뭐 롤스로이스를 타든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한두 사람 좀 잘 살게 해주고 그것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뭐냐면, 우리는요 정말 명분 때문에 실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는. 예. 근데 우리나라 뭐 정부 사람들, 그거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죠? 하향 평준화가 돼도 우리는 똑같아야만 마음이 편하지, 누가 이렇게 튀어가지고 잘 되는 꼴을 그걸 못 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마인드를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게 결국은 표니까, 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리고 바뀌려면은 교육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이. 사실은요, 여러분, 모든 그 산업이, 개인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경쟁 없이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은 필수적인 거죠. 발전에 필수적인 겁니다, 경쟁.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야말로 진짜 발전하기 위한 키워드거든요. 우리 산업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발달한 분야가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 정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정당한 경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상당히 경쟁 문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구는 못 사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경쟁 문화 때문에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한 게 맞죠. 뭐 의료 산업 같은 경우 보면은 뭐 1,000원짜리 옷서부터 1,000만원짜리 옷까지 쫙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까지 자켓 같은 것도, 이것도 뭐 명품 자켓이다 그러면은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중고로 내지는 뭐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 가서 사면은 뭐 5,000원 뭐 이런 거 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 그 레인지가 크잖아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시계도 저기 저 다이소에서 사면은 제일 싼 게 얼마예요? 5,000원쯤 하겠지? 2,000원짜리는 있나? 2, 3,000원짜리 시계서부터 2억 3억 되는 시계까지 막 이렇게 레인지가 크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쫙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옷값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음식값도 그렇고 뭐 이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공교육, 공교육과 그 다음에 사교육이 사실은 앞서가는 게 맞죠. 돈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서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립학교.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립학교는 자기 학교 설립자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그게 진정한 사립학교잖아요. 미국은 그러잖아요. 학교 선발도 자기가 하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사립학교. 그래서 뭐 등록금을 뭐 1,000만 원을 받든 2,000만 원을 받든 자기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정말 짱짱한 아이들 모아가지고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할아버지도 돈을 많이 벌고 하겠죠. 냅둬. 그렇게 하고 그들이 먼저 차고 올라가지고 끌고 나가면 그런 것들의 여파로 그 다음 단계에서 공기업도 결국은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죠. 근데 공교육 수준이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사립학교 이런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사립 쪽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프라이빗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퍼블릭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퍼블릭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참
이게 끊임없이 발전이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예, 그게 다 경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예, 병원, 의료계도 엄청나게 발달했죠. 예, 이게 다 경쟁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경쟁이 심합니까? 결국 병원 가보면 이게 병원이지 카페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인테리어도 짱짱하고 막 그 진단 장비들도 막 짱짱하고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이게 다 경쟁의 결과죠. 경쟁의 결과. 그러니까 경쟁을 즐기지 아니하고선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한 것은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나라는 진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어저께 그 댓글로 지적하신 대로 40%의 이렇게 그 세금을 내고 나면 요즘 많은 부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돈 내고 외국 국적을 사잖아요. 뭐 심지어 뭐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데로도 이민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민을 가면 국적이 바뀌는 거니까, 국적이 바뀌면은 재산 반출이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얼마나 억울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이게 묘한 게요, 제도를 다 이렇게 운영하면은요,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돈 싸들고 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돈 내고 공부하고 제발 나 미국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런다고요.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돈 들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 받고 나면 자기 미국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그 난리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저절로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갖고 자기 미국 사람 되겠다고. 그래갖고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뭐 캐나다도 보면은, 캐나다도 그 이민 국가잖아요.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한몫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홍쿠버라 그러죠. 밴쿠버를 일명. 그 홍콩이 이제 중국하고 합병될 때 한참 전이죠. 그때 많은 돈 많은 홍콩 사람들이 밴쿠버 쪽으로 이주를 왔잖아요. 돈이 많아야 그것도 캐나다에서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들어가지고 나 캐나다 사람이 될래 이러면서 국적 세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또 똑똑한 인재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그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 싫다 그러고 떠난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거를 그냥 애국심에다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여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경쟁은 좋은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